여러분은 속이빈 지구 이론이 먼지 쌓인 도서관이나 열병에 걸린 빅토리아 시대의 상상력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평범합니다. 어쩌면 그 평범함 때문에 더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1947년 2월 리처드 E. 버드 제독의 남극 하이점프 작전 탐험대에서 보낸 일련의 일상적인 무선 전송이 과학계에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스며들 무언가를 촉발했습니다. 탐험 자체는 명시된 목적면에서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남극 해안선을 매핑하고 극한의 추위에서 장비를 테스트하며 연구 기지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13척의 선박과 4,700명의 인원,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환경 중 한 곳에서 수개월간의 세심하고 지루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과학 탐험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은 탐험이 얼마나 지루했는지입니다. 매일 측정하고 기상 데이터를 기록하며 미세한 변화를 문서화하기 위해 동일한 각도에서 얼음 지형을 촬영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추위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늘 존재했습니다. 관절에 끊임없는 통증을 주고 두꺼운 장갑을 껴도 손가락이 계속 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똑같은 통조림 식량을 먹고 똑같이 비좁은 숙소에서 잠들고 다시 이 모든 것을 반복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버드 제독 자신은 엉뚱한 탐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은 규모의 정밀한 관찰들을 축적하며 경력을 보낸 꼼꼼한 해군 장교였습니다. 남극으로 가기 전 그는 북극에서 여러 달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영하의 온도에서 기압계를 성공적으로 보정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일지는 회계 장부처럼 읽혔습니다. 풍속, 온도, 얼음 두께, 시야 같은 기록들이었습니다. 숫자가 기록되고 측정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탐험의 진정한 본질인 느린 데이터 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47년 2월 19일 무선 통신 기록의 기존 패턴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공개된 탐험 보고서에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불일치는 미묘했습니다. 전송 일정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표준 기상 업데이트가 단순히 기록되지 않은 약 7시간이었습니다. 무선 통신사들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들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전송합니다. 이 사라진 시간들은 너무 미미한 편차라서 단순한 사무 착오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척의 서로 다른 배에 있던 세 명의 통신사 모두에게 동일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1947년 남극에서 무선 통신사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세상은 그 작은 방이었습니다. 진공관의 빛, 정정이의 지직거림, 그리고 정해진 전송의 의식이었습니다. 당신은 함대 내 모든 다른 통신사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듬, 말버릇, 그리고 그들이 통신을 마치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루틴을 방해할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비록 결코 말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수십 년 후인 1978년 은퇴한 해군 암호 해독가 레이먼드 팔머는 사라진 전송들의 단편들을 해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관련 없는 전시 통신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팔머는 낭만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링턴, 버지니아의 지하실 사무실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도청된 엄청난 양의 무선 트래픽을 분류했습니다. 대부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상업 주파수로 읽힌 쇼핑 목록, 일기 예보, 선박들의 위치 보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일은 지루함으로 인해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팔머는 너무 많은 세월을 타자기로 친 글자를 응시하며 보낸 사람처럼 움푹 들어간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머가 발견했거나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은 부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남극에 알려진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좌표에서 거대한 구멍들과 특이한 대기 측정치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적이었고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숙련된 관찰자가 예상치 못한 것을 보고할 때와 똑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 패턴은 지표면 지형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온도 역전 현상은 알려진 기상 원리를 위배했습니다. 자기 이상 현상은 항해 장비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이것을 흥미롭게 만드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머가 실제로 그 기록들을 발견했는지 아닌지는 다음에 일어난 일에 비해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속이 빈 지구 이론은 이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팔머의 주장은 흥미로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 주장들은 그 이론을 거의 관료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정부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고 도장이 찍히며 상호 참조될 수 있는 무언가처럼 말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간과된 어떤 서류 캐비닛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각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 동안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괴롭힐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20세기 중반 군사 탐험으로 생성된 수백만 페이지의 기밀 문서에는 또 무엇이 묻혀 있을까요? 어떤 관찰들은 너무 모호해서 출판할 수 없고 너무 불충분해서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리기에는 너무 특이했습니다. 속이 빈 지구 이론은 단순한 추측에서 탐사 저널리즘 같은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기록 보관소를 뒤지는 작업과 같았습니다. 평범한 데이터로 위장한 차에 숨어있는 비범한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지루하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찾는 탐색이었습니다. 진지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속이 빈 지구 이론과 얽히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1960년대 지진학의 세계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분야는 일상적인 측정과 수학적 분석에 지배되었습니다. 너무나 지배적이어서 회계를 세울 일 넘치게 보이게 할 정도였습니다. 마리아나 코왈스키 박사는 뉴욕 팔리세이즈의 라몽도 헤어티 지구 관측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 흩어진 관측소에서 오는 지진계 판도값을 분석하며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전형적인 업무는 오전 6시 30분에 똑같은 이가 빠진 머그잔에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드럼 레코더에서 풀려 나오는 종이롤에 기록된 파동 패턴을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이 시대의 지진학은 기다림의 게임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지구를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파동을 측정했습니다. 종파, 횡파, 표면파 등 각 유형은 다른 물질을 통해 다른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다양한 관측소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지구 내부 구조를 매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수학과 인내를 통해 수행되는 탐정 작업이었고 코왈스키는 이 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4년 펜실베이니아 석탄 지역의 폴란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코왈스키는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광산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일상 접촉을 통해 바위와 흙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석탄 먼지로 검게 그을린 손으로 집에 돌아오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치로 돌을 쳤을 때 나는 소리로 어떤 종류의 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음이 안반을 통해 울려 퍼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가 고체 물질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그 직관적인 이해는 그녀를 지진학으로 이끌었습니다. 진동을 분석하여 지구 내부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이 분야가 얼마나 표준화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얇은 지각, 두꺼운 멘틀, 액체 외핵, 그리고 고체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교과서들은 뚜렷한 층을 가진 깔끔한 단면도를 보여주었고 지진 데이터는 이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코왈스키는 대부분의 시간을 확인 작업에 보냈습니다. 이미 잘 확립된 측정치에 더 많은 정밀도를 추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지만
거의 놀라움을 주지 않는 과학이었습니다. 1967년 3월 알류샨 열도의 규모 6.8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던 코왈스키는 예외적으로 맞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액체를 통과할 수 없는 호행파인 에스파가 아르헨티나의 한 관측소에 예측보다 약 3.2초 늦게 도착했습니다. 더 밀도가 높은 지역을 시사할 수 있는 더 일찍이 아니라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는 파동이 예상보다 밀도가 낮은 무언가를 만났거나 더 긴 경로를 이동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쌈초는 중요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학에서는 시간 정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진파의 도달 시간은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초의 편차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코왈스키는 자신의 계산을 확인했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계산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널리 사용되기 전이었습니다. 노란색 법률 패드에 수학 계산을 한 줄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 패드를 책상 위에 깔끔하게 쌓아두곤 했습니다. 그 이상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지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비슷한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6달 동안 그녀는 정규 업무를 마친 후 주로 저녁에 혼자 작업했습니다. 코왈스키는 남태평양 아래 특정 지역을 통과할 때 이 스파 도달 시간이 지연된 17번의 다른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지연 시간은 1.8 최소 4.1초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지역은 거대했습니다. 대륙성 미국 본토 크기 정도였습니다. 지표면 아래 약 1200km 지점 하부 멘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흥미롭게 혹은 관점에 따라서는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이 지역이 단단한 암석이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위 모든 것의 무게로 인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파동이 느려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균보다 약간 더 빠르게 이동했어야 했습니다. 코왈스키는 그 이상 현상을 설명하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어떤 추측도 또 신중하게 피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17번의 지진, 일관된 시간 지연, 그리고 예상치 못한 특성을 보이는 특정 지역이었습니다. 그 논문은 3개의 저널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데이터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사자들은 그녀의 측정이 정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의 기존 모델 내에서 그것을 설명할 메커니즘을 아무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심사자는 그녀의 장비가 잘못 보정되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 정상적인 결과를 내는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심사자는 그 이상 현상이 아마도 더 많은 데이터로 사라질 통계적 오류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코왈스키는 지구가 속이 비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특이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싶었던 꼼꼼한 과학자였습니다. 속이 빈 지구와의 연관성은 나중에 생겨났습니다. 그녀의 미발표 논문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상한 지역이 다양한 속이 빈 지구 옹호자들이 내부 세계로의 구멍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던 좌표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코왈스키는 이 연관성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데이터가 비주류 이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편지를 동료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만들어진 연결은 끊기 불가능했습니다. 학회에서 그녀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일부 참석자들의 눈에서 특이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엄밀한 과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이상 현상이 뭔가 엄청난 것을 의미하기를 바라는 흥분으로 가득 찬 빛이었습니다. 1969년이 되자 그녀는 데이터 발표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파일 캐비닛에 있었습니다.
수백 시간의 작업을 나타내는 두꺼운 계산 및 그래프 폴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직업적으로 방사능과 같아졌습니다. 그녀는 일상적인 지진학으로 돌아갔습니다. 받아들여지는 틀 안에 맞는 확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상 현상은 여전히 존재했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작업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정확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괴짜로 낙인 찍히지 않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지구는 반드시 비밀을 숨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불편하게 만들므로써 비밀을 지킵니다. 1970년 5월에 소련 과학자들은 노르웨이 국경 근처 콜라 반도에서 콜라 초고층 시추공 굴착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목표가 너무 평범했고 실행은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누구도 뚫어본 적 없는 지구 지각에 더 깊은 곳까지 굴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추코어를 채취하여 추론이 아닌 직접 관찰을 통해 행성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책 표지만 보고 내용을 추측하는 대신 직접 책을 펼쳐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지루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한 암석을 뚫고 내려가는 과정은 결코 극적이지 않습니다. 드릴 비트는 회전하면서 매번 회전할 때마다 미세한 양의 돌을 갈아냅니다. 드릴 비트를 윤활하고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 차가운 시추 이수를 아래로 펌프질합니다. 이수, drilling mud. 이 과정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진척은 시간당 미터가 아닌 주당 미터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들은 압력 게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마모된 드릴 비트를 교체했습니다. 이 작업들은 끊임없는 주의를 요구했지만 흥미롭다라고 부를 만한 것을 거의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데이비드 구버만 박사였습니다. 그는 콜라 반도 아래에 있는 고대 지질 구조인 발트하의 순상지를 연구하며 경력을 보낸 지질학자였습니다. 구버만은 굴착이 시작될 때 53살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승인을 받기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소련 관료주의를 헤쳐나가고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양한 연구소에서 장비를 조립했습니다. 프로젝트 본부가 있던 작은 마을 자폴야리우니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시추코어로 가득했습니다. 이 코어는 이전에 더 얕게 굴착한 곳에서 채취한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년의 지질학적 역사를 지루한 하나의 샘플로 기록하며 암석 실린더들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콜라 프로젝트가 과학적으로 가치 있었던 이유는 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발트하의 순상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각 중 하나였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곳을 굴착하면 행성의 초기 역사에서 형성된 암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론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정 깊이에서 특정한 유형의 암석, 특정 온도, 특정한 광물 구성을 만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콜라 시추공은 우리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모든 것은 예측대로 정확히 진행되었습니다. 3000m 지점에서 그들은 화간감에서 변선감으로의 예상된 전이를 발견했습니다. 5000m 지점에서는 온도와 압력 수치가 이론적 모델과 일치했습니다. 수천 개의 시추코어 샘플이 채취되고 라벨이 붙여지고 사진이 찍히고 저장되었습니다. 각각의 샘플은 지구 구조를 들여다보는 작은 창이었습니다. 구버만과 그의 팀은 그 발견들을 기술하는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들은 광물 구성과 결정학적 분석으로 가득 찬 기술 문서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 수백 명의 전문가들만이 그 논문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000m 지점에서 시추코어 샘플에 예상치 못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깊이는 1977년에 7년간의 연속 굴착 끝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암석은 부서져 있었고 미세한 균열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모델에 따르면 그러한 깊이에서는 균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위 모든 것의 무게는 어떠한 빈 공간도 부숴버리고 암석을 밀도 높은 단단한 덩어리로 융합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샘플이 분석되었을 때 그 안에 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물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호수나 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자 수준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 암석의 결정 구조에 통합되었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이에서 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구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가정과 상충되었습니다. 물은 멘틀로 섭입되는 하강하는 암석에서 짜내져 화산 활동을 통해 다시 표면으로 방출되어야 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물이 깊은 지각에 갇혀 있다는 발견은 일부 물이 이러한 깊이에서 생존할 수 있거나 또는 행성을 통해 물이 순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모델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구버만은 1978년과 1980년 사이에 소련 지질학 저널에 발표된 일련의 논문에서 이 발견들을 보고했습니다. 그 논문의 언어는 기술적이고 신중했으며 그 변칙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제시했습니다. 여러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마도 균열은 지각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을 것입니다. 혹은 이곳의 암석은 압축에 저항할 수 있는 특이한 구성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명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물의 존재는 계속해서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극적인 것을 암시하는 종류의 변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특이한 것이었고 모델에 맞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소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서구에서는 구버만의 논문이 전문가들에게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과학계에서는 대체로 무시되었습니다. 굴착은 계속되었고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8,000m, 9,000m에 도달했습니다. 드릴이 증가하는 온도와 압력에 맞서 싸우면서 각 킬로미터를 뚫는데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83년 12,000m 깊이에서 프로젝트는 매우 극심한 조건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굴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암석 온도는 180도 셀시우스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예측보다 훨씬 높은 온도였습니다. 드릴 비트는 몇 시간 사용 후 물러러지고 변형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이 깊이의 암석은 단단한 돌처럼 행동하지 않고 거의 플라스틱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체 무게 아래에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굴착 속도는 주당 겨우 몇 미터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84년 6월 12,066m 지점에서 드릴은 텅 빈 공간으로 보이는 곳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드릴 스트링이 갑자기 떨어져 약 40m 정도 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압력 수치는 드릴이 콩동에 진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이라는 용어는 너무 후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 물질보다 밀도가 낮은 고도로 파쇄된 영역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팀은 드릴 스트링을 다시 위로 올려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센서를 교체하고 다시 아래로 내렸습니다. 3주 동안 그들은 이 변칙을 탐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공동에서 측정된 온도 수치는 불규칙했습니다. 때로는 해당 깊이의 정상값을 보였고 때로는 훨씬 낮은 온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멍 안으로 내려간 음향 센서는 특이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이를 거의 리드미컬하다고 묘사했지만 이는 암석 침하 또는 열 팽창과 수축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 구버만의 기록은 러시아 지질학 연구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한 과학자가 조심스럽게 호기심을 가졌지만 또한 장비의 한계와 극심한 조건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했음을 보여줍니다. 1984년 9월 드릴 스트링은 파쇄된 암석에 끼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방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스트링을 절단해야 했고 고가의 장비는 구멍 속에 버려졌습니다. 프로젝트는 평행한 다른 시추공으로 전환되었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까지 굴착은 12,262m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뚫린 가장 깊은 구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비용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은 고갈되고 있었고 1992년에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땅속의 구멍,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몇 가지 설명되지 않는 변칙들이었습니다. 이 변칙들은 주요 이론을 뒤집을 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만큼 충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구버만은 은퇴 후 시추코어 샘플을 분류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각 샘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포괄적이고 꼼꼼한 기록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구버만 자신처럼 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066m 지점에 그 공동이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곳의 암석이 왜 예측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미스터리였습니다. 거의 아무도 읽지 않을 기술 보고서 속에 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완전히 답을 얻지 못할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거의 질량이 없는 입자가 지구를 통과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지구 공동서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서울 Hollow Earth Theories. 그러나 과학은 가장 지루한 데이터에서도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1998년 일본의 슈퍼 가미오칸데 검출기는 물리학에서 가장 지루한 작업 중 하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성미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슈퍼 가미오칸데는 1km 지하에 묻힌 5만 톤의 초순수 물을 담고 있는 거대한 탱크였습니다. 중성미자는 태양과 다른 우주원에서 핵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유령 같은 입자입니다. 수십억 개의 중성미자가 매초 상호 작용 없이 우리 몸을 통과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구 전체를 통과합니다. 그것들을 탐지하려면 대성당 크기의 검출기와 수년간의 인내심 있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슈퍼가미오칸데 검출기는 중성미자가 물 분자와 충돌하는 드문 순간을 기다려 작동했습니다. 이 충돌은 탱크 벽을 따라 늘어선 수천 개의 광증 폭관으로 포착될 수 있는 작은 섬광을 발생시켰습니다. 유키 다나카 박사는 검출기의 뮤온 중성미자 분석팀에 배정된 박사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이벤트 패턴을 표시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신호와 노이즈를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축적 끝에 결국 중성미자 물리학에 대한 무언가를 밝혀낼 데이터 세트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엄청난 미묘함에 대한 집중적인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섬광이 중성미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주선 오염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감지된 광자의 패턴이 예상 서명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1970년 교토에서 태어난 다나카는 정확성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의 끈질긴 결단력으로 물리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은 중성미자 진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성미자가 이동하면서 다른 유형으로 변하는 현상을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검출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3년을 보냈습니다. 이 작업은 데이터 세트를 필터링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보정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미성이 소수점짜리로 측정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슈퍼가미오칸데 검출기의 독특한 특징은 중성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중성미자가 상호작용할 때
생성되는 빛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은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에서 왔는지, 즉 대기 중 우주선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아래에서 왔는지, 즉 지구 반대편의 우주원에서 지구 전체를 통과하여 이동했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거의 터무니없이 들리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구 내부의 중성미자 단층 촬영이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지구를 통과하는 중성미자는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간 흡수되거나 산란될 것입니다. 흡수량은 중성미자가 통과하는 물질의 밀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오는 중성미자의 수를 비교하고 이론적 예측에 비해 얼마나 많은 중성미자가 사라졌는지 분석함으로써 지구 내부의 밀도 지도를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성을 X선으로 촬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만 X선 대신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중성미자 상호작용은 너무 희귀하여 하루에 겨우 수십 건의 유용한 사건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 충분한 통계를 축적하려면 수년간의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다나카의 임무는 이 사건들을 분류하고 방향별로 정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고위 연구원들에 의해 분석될 성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 9월, 다나카 연구원은 3년간 축적된 데이터의 일상적인 품질 검사를 하던 중 비대칭성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방향, 즉 태평양 아래 지구 멘트를 통과하는 경로에서 오는 중성미자의 감지율이 다른 유사한 각도에서 오는 중성미자보다 약 2.3% 낮았습니다. 이것은 통계적 노이즈를 겨우 넘는 작은 불일치였지만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데이터를 계절별, 탐지기 구성별, 에너지 범위별로 나누었을 때도 이 결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퍼센트가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 예측이 매우 정밀한 중성미자 물리학에서는 주목할 만한 수치였습니다. 다나카 연구원은 6개월 동안 체계적인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탐지기 보정의 문제일까요? 그녀의 이벤트 선택 기준에 미묘한 편향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배경 비율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개별 이벤트의 이상 현상을 검사했습니다. 버그를 찾기 위해 코드를 한 줄씩 교차 확인했습니다. 결소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지구 내부의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중성미자가 예상보다 약간 더 많이 흡수되거나 산란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밀도가 더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또는 중성미자와 상호작용하는 특정 유형의 원자핵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중성미자가 예상보다 약간 더 긴 경로를 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나카 연구원이 처음에는 고려하고 싶지 않았던 가설이었습니다. 마치 중성미자가 어떤 것을 우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2002년 3월 내부 공동회의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타당했지만 결손이 너무 작아서 여전히 통계적 변동일 수 있었습니다. 중성미자 물리학은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견을 주장하기 전에 5시그마 유의성을 원했습니다. 이는 무작위 변동일 가능성이 100만 분의 1보다 낮다는 의미입니다. 다나카 연구원의 이상은 약 3시그마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그저 통계적 노이즈일 가능성이 1000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리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탐지기는 계속 작동하며 더 많은 이벤트를 축적할 것이고 결국 통계는 개선될 것이었습니다. 결손이 더욱 강해져 실제임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사라지면서 처음부터 변동에 불과했음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인내, 축적, 그리고 노이즈에서 확실성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나카 연구원이 처음 이상 현상을 알아차린 지 불과 2달 후인 2001년 11월 슈퍼카미오칸대는 치명적인 사고를 겪었습니다. 전기 유지 보수 중 11,000개의 광전자 증배관 중 하나가 폭발했습니다. 이는 거의 7,000개의 튜브를 파괴하는 연소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탐지기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리 때문에 폐쇄되었습니다. 2002년 말 마침내 다시 가동되었을 때는 축소된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다나카 연구원의 발견을 테스트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사고 전후 데이터를 비교하려고 했을 때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센서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했습니다. 이러한 탐지기 반응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상 현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3시그마 유의성에 갇힌 채 남아 있었습니다. 불확실할 정도로 모호했지만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히 지속적이었습니다. 다나카 연구원은 결손을 설명하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잠재적 이상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이 논문은 2004년 전문 물리학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아마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읽혔을 것입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마엔틀의 해당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높은 암석 기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은 그녀의 배경 제거 알고리즘에 미묘한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논문은 가끔 인용되었고 주로 중성미자 단층 촬영의 체계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나카 연구원에게 그 이상은 조용한 집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가 시간에 그것으로 돌아가 다른 기술로 데이터를 재분석했습니다. 발견을 강화하거나 반박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사고 후 수년간의 데이터를 더 축적했으며 데이터를 정확히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유해 수준이 2.8에서 3.4 시그마 사이를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주장할 수 있는 문턱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특별한 것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극적인 결론으로 성급하게 나아갈 만큼 신중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였습니다. 데이터가 유의성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연은 그녀에게 진정한 이상 현상인지 정교한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중 어느 것인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미해결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세심한 관찰 속에 박혀 있는 작은 퍼즐이었습니다. 증명되지도 기각되지도 않은 채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9년 하인리히 폴커 박사는 독일 하르츠 산맥에서 곰팡이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지구 공동설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루어질 연결은 거의 터무니없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폴커 박사는 균류학자였으며 곰팡이가 균사체라는 실모양 구조의 지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분석하며 경력을 보냈습니다. 그의 일과는 숲을 하이킹하고 흙 샘플을 조심스럽게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괴팅겐 대학교 연구실로 돌아와 현미경으로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을 차지했던 인내심 있고 반복적인 작업이었습니다. 1956년 동독에서 태어난 폴커는 하르츠 산맥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산림 관리인으로 일했던 할아버지와 함께 숲을 걷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다양한 종류의 버섯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땅 위에서 보이는 것, 즉 자실체는 유기체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시켰습니다. 진정한 곰팡이는 흙과 낙엽을 통해 퍼지는 거대한 실 모양 네트워크로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축구장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덮기도 했습니다. 무언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표면 아래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는
폴커 박사의 경력을 형성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원들은 균균균이 나무 뿌리와 공생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균균균은 나무가 영양분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인기 있는 언론은 이를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폴커 박사는 이 표현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곰팡이는 실제로 통신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도 너무 의인화된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하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화학적 신호에 더 가까웠습니다. 폴커 박사의 연구 초점은 특이한 환경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매핑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비교적 얕은 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나무 뿌리와 곰팡이 균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상단 1m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폴커 박사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얼마나 깊이까지 뻗어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기반함 더 깊숙이 침투했을까요? 그것들이 흙층 아래에 파쇄된 암석에 존재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다소 비전통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하르츠 산맥의 좁은 시추공을 뚫고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멍은 직경이 10c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주먹보다 겨우 넓은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100m 이상 깊이로 파고들어 이전 어떤 균학 연구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시추는 지질조사 전문 소규모 회사에서 수행했습니다. 폴커 박사는 그 뒤를 따라 추출된 코어에서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샘플을 멸균 용기에 밀봉하고 실험실로 가져와 분석했습니다. 작업은 2009년 봄에 시작되었고 처음 몇 달 동안 모든 것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상단 몇 미터에서 채취한 샘플은 곰팡이 DNA가 풍부했습니다.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곰팡이 물질의 양은 감소했습니다. 깊어질수록 유기물이 적었기에 예상 가능했습니다. 15m 지점에서는 곰팡이 존재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30m 지점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상되는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소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클라우스탈 첼레오펠트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수세기 동안 존재했던 숲이었습니다. 47m 깊이에서 폴커 박사는 곰팡이 DNA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무균 상태여야 할 파쇄된 퇴적암 샘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된 암석 속에 활성 균사체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표면의 유기물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오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시추 중에 표면 곰팡이 포자가 아래로 옮겨졌거나 그의 샘플 처리 기술이 서툴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위치에서 다시 샘플링을 반복했으며 15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풍부한 곰팡이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암석은 어떤 곰팡이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음 1년 동안 폴커 박사는 주변 지역에 8개의 추가 구멍을 뚫어 샘플 채취 지점에 그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상하고 일관된 결과였습니다. 40에서 60m 깊이 사이에 곰팡이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암석층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흔적이 아니라 조직화된 구조였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암석의 얇은 부분을 검사했을 때 그는 균사체의 특징적인 실모양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균사체는 돌의 미세 균열을 통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자체는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DNA 시퀀싱 결과 이들은 동굴 환경에서 알려진 종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극미한 영양분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도록 적응한 극한성 생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품종들은 어떤 알려진 종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심층 기반함에서 살도록 적응한 것으로 보였으며 아마도 수세기 또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특히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에너지 문제였습니다. 곰팡이는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기물을 섭취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기체와 공생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 심층 곰팡이는 무엇을 먹고 있었을까요? 암석은 유기탄소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폴커 박사는 화학에너지원을 조사했습니다. 어쩌면 곰팡이가 심해 열수구의 일부 박테리아처럼 화학 합성을 통해 미네랄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석의 화학적 구성은 이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곰팡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구멍에서 채취한 샘플의 유전적 지문을 조심스럽게 추적함으로써 한 위치의 균사체가 수백 미터 떨어진 구멍의 균사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일하고 거대한 유기체를 시사했습니다. 또는 적어도 관련 유기체들의 연결된 네트워크가 넓은 지역의 기반함을 통해 퍼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폴커 박사는 균학 저널에 그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곰팡이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또는 어떻게 그토록 깊은 암석에 서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측을 조심스럽게 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예상치 못한 곰팡이 생태계가 발견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대체로 무시되었습니다. 균학은 작은 분야였습니다. 특이한 곰팡이 발견에 대한 논문은 전문가들에게는 흥미로웠지만 더 넓은 관심을 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읽은 한 사람은 헨리크 라르손 박사였습니다. 그는 결정 기반함의 열수 순환을 수년간 연구해온 스웨덴의 지구화학자였습니다. 라르손 박사는 폴커 박사의 샘플 채취 장소가 지질학적 형성물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곳은 특이한 지하수 화학 성분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높은 농도의 용해된 유기 화합물을 포함한 물이 있었습니다. 라레우손은 폴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그들은 더 깊이 시추했습니다. 처음에는 100m까지 그리고 200m까지 시추했습니다. 균류 네트워크는 계속 존재했으며 더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암석을 통해 새으며드는 물에는 유기화합물뿐만 아니라 복잡한 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대사부산물처럼 보였습니다. 균류는 고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균열된 기반암 내에 완전히 존재하는 더 큰 생태계의 일부였습니다. 이 생태계는 암석을 통해 순환하는 지하수의 화학적 기울기에서 에너지를 얻었을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진정으로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극한 환경 생태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지구지각의 많은 부분이 생명체를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가 불모지라고 가정했던 곳에서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암석이 형성된 이래로 존재했던 어둠 속에서 지하수의 느린 화학 작용으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볼커는 가끔 동료들과의 늦은 밤 대화에서 이 질문을 논의했습니다. 만약 복잡한 생태계가 수백 미터 아래의 암석에서 감지되지 않은 채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명체가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공허한 문명은 아니었습니다. 볼커는 그런 환상에는 너무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찾아본 적 없는 진정으로 특이한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시스템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탐험하지 않은 공간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접근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찾을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지는 어떤 극적인 발견보다도 그를 가끔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의 잘 이해된 행성의 표면 아래에는 과정과 심지어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올바른 방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015년 3월 유럽 우주국 지오스 위성 데이터는 뮌헨 공과대학교의 지형학자 팀에 의해 재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현대 과학의 화려하지 않은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중력장 및 정상 해양 순환 탐사 위성, 즉 지오스는 2009년에 발사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2013년까지 운용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전례 없는 정밀도로 지구 중력장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위성 자체는 2013년 재진입 시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는 수십 년 동안 분석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4년 동안 수집된 수 테라바이트의 측정값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빈의 리히터 박사는 재분석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직책은 그녀가 매일 중력 이상 지도를 응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지도들은 지구의 다른 지역에 걸쳐 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색상으로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초당 제곱미터당 몇백만 분의 1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행성 내부의 질량 분포를 드러냈습니다. 밀도가 높은 지역은 약간 더 강하게 당겼습니다. 밀도가 낮은 지역은 약간 더 약하게 당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지도화함으로써 산의 구조와 빙하의 두께를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 깊은 곳의 암석 밀도까지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리히터는 2015년에 5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형학 분야에서 평생을 보낸 여성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사교 모임에서 자신의 일을 설명하면 보통 멍한 표정을 초래했습니다. 그녀는 뮌헨에서 시계공의 딸로 자랐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녀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지형학은 정밀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류가 10억 분의 1 단위로 표현될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작은 용수철과 기어를 조정하는 데 들였던 것과 같은 인내심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재분석 프로젝트는 해양 지역의 중력 모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지역의 측정값은 대륙보다 전통적으로 덜 정밀했습니다. 지오스는 특히 낮은 궤도에 있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255km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위성에 뛰어난 감도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위성의 장비가 극도로 미묘한 신호를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팀은 개선된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래 분석보다 원지 데이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개월 동안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중력 모델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저 지형에 대한 추정치를 정교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구 지각과 상부 멘틀에서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점진적으로 인류 지식을 향상시킨 꾸준하고 누적적인 과학적 진보였습니다. 그러던 2016년 9월 남태평양의 중력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리히터는 이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뉴질랜드 남동쪽 약 1500km 떨어진 지역에서 중력 결손이 있었습니다. 이 위치는 어떤 중요한 육지와도 멀리 떨어진 좌표였습니다. 그곳은 주변 지역보다 중력이 측정 가능하게 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결손은 작았고 약 15 마이크로갈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위는 너무 작아서 일반 체중계로는 그 차이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위성 통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손은 대략 200km 곱하기 300km의 면적에 걸쳐 확장되었습니다.
중력 결손은 보통 아래 밀도가 낮은 암석이나 빈 공간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동굴, 퇴적 분지 또는 더 가벼운 물질이 축적된 지역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그러한 이상 현상이 흔했고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손은 깊은 바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해저가 비교적 평평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위의 물은 약 4,000m 깊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백만 년 전 해령에서 형성된 밀도가 높은 현무암인 해양 지각이 있어야 했습니다. 리히터의 첫 번째 과정은 데이터 처리 오류였습니다. 중력 측정은 많은 요인에 대해 신중한 보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성의 고도, 대기 항력, 지구의 자전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과 달의 중력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상 현상은 잘못된 처리로 인해 생성된 인공물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재처리했습니다. 그녀는 위성의 위치 계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인접한 궤도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이상 현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오래된 위성들로부터 중력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2002년부터 운용되었던 중력 복원 및 기후 실험, 즉 그레이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도전적 초소형 위성 탑재체, 즉 챔프와 같은 초기 임무들도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위성들의 공간 해상도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상 현상은 더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데이터에도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지오스에만 국한된 처리 인공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중력장의 진정한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줄곧 존재했지만 이전 위성들이 명확하게 해결하기에는 너무 미묘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 결손이 알려진 지질학적 특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리히터는 태평양 지질학을 전문으로 하는 하와이 대학교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지진 데이터, 해저 지도, 인근 지역의 퇴적물 코어 샘플을 검토했습니다. 이상 현상 지역의 해저는 완전히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얇은 퇴적물층이 있는 전형적인 해양 지각일 뿐이었습니다. 중력 결손에 대한 명백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관찰된 결손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크기와 깊이를 계산했습니다. 수학은 간단했지만 결과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해저 아래 약 10에서 15km에 이르는 빈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공간은 넓은 지역에 걸쳐 확장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직으로 아마 2에서 3km의 범위를 가질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해양 지각 또는 상부 멘틀 깊숙한 곳에 있는 빈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질학적으로 있을 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깊이에서는 위에 있는 암석의 압력이 엄청났습니다. 수백 기압에 달했습니다. 어떤 공동이라도 즉시 붕괴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깊이에서 빈 공간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이 압력을 받는 무언가로 채워져 있거나 예외적으로 강한 암석층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였습니다. 특이한 지각 역사가 없는 이 지역에서는 둘 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리히터는 이상 현상을 설명하는 상세한 기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지형학자와 지구물리학자들 사이에서 회람했습니다.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녀의 측정값은 정확하다고 받아들여졌지만 이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래 멘틀에 저밀도 광물에 특이한 집중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 지역이 전체 밀도를 감소시키는 부분적으로 녹은 암석을 포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중 어느 것도 데이터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녹은 암석은 다른 패턴을 생성할 것입니다. 저밀도 광물은 있을 수 없는 농도로 존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보고서는 결국 2018년에 지형학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문가들에게 주목받았지만 특별한 흥분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질학적 데이터에 존재하는 사소한 이상 현상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떤 근본적인 이해를 뒤집을 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구의 중력장은 복잡했습니다. 간단한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많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히터에게 그 이상 현상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정밀하게 사물을 측정하는 데 경력을 보냈습니다. 정밀함은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이 결소는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일관적이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무엇인가가 예상 중력에서 측정 가능한 편차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구성의 암석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지질 구조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구는 수 킬로미터의 물과 암석 아래 숨겨진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컴퓨터에서 중력 지도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색상으로 표시된 이상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태평양의 그 특정 지점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공허한 문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환상에는 너무 엄격한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델에서 설명되지 않은 어떤 구조, 구성 또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존재하고 측정 가능하며 설명되지 않은 사실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상기시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기, 위성, 그리고 신중한 측정에도 불구하고 행성에는 여전히 미지의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것들은 극적이지도 혁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작은 불확실성의 주머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록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누군가가 그 의미를 알아내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 현상은 데이터에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 우선순위들이 선행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위성, 더 시급한 질문, 그리고 더 즉각적인 실용적인 응용을 가진 문제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중력 결소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편안한 설명이 없는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의 이해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지만 그 이해를 변화화시킬 만큼 중요하지 않은 수십 개의 유사한 사소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현실적인 답일 것입니다. 그것은 극적인 계시나 숨겨진 세계가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단지 긴 목록의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측정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참을성 있는 관찰의 기록 보관소에 천천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올바른 관점, 올바른 기술 또는 단순히 올바른 질문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